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사실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사실주의 미술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서양미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생생한 사실주의를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 문명은 다른 고대 문명과 달리 사실적인 표현을 이처럼 고도로 발달시키게 된 걸까요? 어떻게 자생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주의 미술의 길을 개척하게 된 걸까요? 이번에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그리스 문명은 무엇보다 논쟁을 중시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명적 특성이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사실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논쟁은 주의 주장의 모순을 금세 드러냅니다. 그래서 논리와 논리학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논쟁을 즐긴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저히 논리에 기초한 지식 탐구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우주는 법칙에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설명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신비로운 섭리나 현상이라도 일정한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그리스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신도 거역할 수 없는 힘, 곧 필연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연이기에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조형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근의 고대 이집트 문명과 바빌로니아 문명이 자연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신의 힘을 빌린 것과 달리 그리스 문명은 이처럼 자연현상을 자연의 틀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스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자 미술도 이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표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면 이에 맞춰서 표현을 수정하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를테면 조각가가 바람에 휘날리는 옷을 표현했는데 옷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이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조각가는 바람이 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표현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발생하고 또 비판, 수정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표현은 점점 더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논리학을 발달시킨 그리스에서 미술은 이런 끝없는 비판과 수정의 문화에 노출되어서 사실적인 표현에서 진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대리석으로 본격적인 인체 입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조각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7세기 중엽부터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석조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집트 조각처럼 딱딱하고 기둥 같은 인체 입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직된 인체 형상으로부터 진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형상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200년쯤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어느 고대 문명에서도 보기 어려운 형상의 진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중엽쯤 되면 그리스의 사실주의는 그야말로 만개하게 됩니다. 이집트 조각에서 보듯이 동시에 힘이 들어가 있던 두 발 가운데 한 곳에 무게중심이 실려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풍선 같던 근육이 보디빌더의 근육처럼 탄력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돌이 사람이 되는 신화의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감흥을 느끼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 만들어진 뉴욕 크로스라는 조각을 보면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 조각 테베이 지도자 멘투헤메헤트의 그런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의 자세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조각은 이집트의 딱딱한 조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집트 조각은 팔과 몸 사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돌을 다 깎아내지 않았는데 반해서 그리스 조각은 이를 다 깎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외에는 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뉴욕 크로스가 지닌 이런 경직된 자세는 기원전 6세기 후반에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아나비소스의 크로스를 보면 뉴욕 크로스에 비해 몸의 비례가 더 자연스럽고 바디라인이 더 부드러워져서 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근육 자체는 실제 형태와 거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습니다. 아직 해부학적인 표현에 한계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원전 5세기 초의 조각 크리티오스의 소년으로 가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몸의 구조, 근육, 자세 이런 것들이 실제 인간과 거의 흡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흔히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다른 쪽 다리를 편안하게 놓는 그런 자세가 엿보입니다. 고전기의 전성기가 되는 기원전 5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조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라는 조각을 보면 크리티오스의 소년이 지닌 그런 부자연스러움마저 다 떨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체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동작을 완벽하게 포착한 조각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조각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깨어나듯이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사실주의적 표현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미술이 이런 급속한 진화의 발자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배 이념에 충실히 봉사하는 규범적인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문명에서는 표현을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자연현상이나 원리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적합하냐 하는 문제보다는 지배 이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또 이를 위해서 정해진 양식을 얼마나 제대로 계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게 되었고요. 자연현상을 세세히 관찰해서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을 추구하는 미술은 비판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에 대한 비판을 지배 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가 다른 문명과 달리 사실주의 미술을 고도로 발달시키게 된 이면에는 다른 고대 문명과는 다른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스가 사실적인 표현을 발달시키게 된 두 번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다른 문명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한 문명입니다. 이런 배경이 그리스로 하여금 사실주의를 발달시키게 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맥널 번제에 따르면 주변의 고대 오리엔트 문명은 절대주의, 초자연주의, 교권주의, 집단에 대한 개인의 종속 이런 것들을 중시한 반면 그리스 문명, 특히 아테네 문명은 자유, 낙관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개인의 존엄성 이런 가치에 대한 높은 존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자유를 뜻하는 엘레우테리아가 다른 어떤 고대 오리엔트 언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의 남달랐던 자유의식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런 관념이 발달할 수는 없었겠죠. 전제적인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파라오나 왕을 제외하고는 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민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다수결에 따른 시민적 복종이 아닌 한 시민은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전적인 자유와 자율적인 판단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 미술인들 또한 자신의 자유와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의 자유는 진정한 논쟁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허용돼야 진정한 비판과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화를 토대로 그리스 미술은 사실주의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발달시키게 된 세 번째 배경은 그리스 문명의 현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매우 현세적이었습니다. 현세적인 가치체계는 그만큼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불러옵니다. 이는 미술에서 사실주의의 발달을 견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니 미술 또한 관념이나 추상을 멀리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스 문명의 현세성은 종교 대신 정치가 사회규범의 최후 보루였다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사회규범의 최후 보루는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선악을 규정하고 선을 따르면 구원과 보상이 있고 악을 따르면 심판과 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현세에서 징벌을 피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규범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범은 절대자 혹은 섭리로부터 온 것이므로 인간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일이란 것은 이 규범을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가 말하는 이런 절대 규범이 사실은 당대 지배 계급의 이해와 지배 이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범의 절대성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발달한 고대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올림포스 종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생전 착했거나 악했거나 모두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시민들이 그럼에도 법과 질서를 지킨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의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사회적인 제재가 따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처럼 종교적 규범이 사회규범의 최후 보루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이런 현세성을 지닌 그리스인들은 이미지의 표현과 수용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나 전통적인 도그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현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자연현상이 지닌 이성적 법칙을 의식하고 그 추상성이 지닌 아름다움의 기초에서 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전주의 미술에서 말하는 황금 비율이니 팔등신 인간상이니 하는 게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상성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비판에 노출되어 있고 모순이 발견되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태도는 미적 취향에 있어서 늘 현세적인 가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적인 사회일수록 사실적인 표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에서 그리고 뒤이어 서양에서 사실주의가 발달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